이런 집안과는 절대 혼인을 맞춰줄 수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울려 퍼진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시멘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온 사돈을 보며 코웃음을 치는 부동산 투자가 이재민.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고 무시하며 보안 요원까지 불러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죠. 자신들이 막노동꾼이라고 조롱한 그 남자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날아온 한 통의 공문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 정말 그 차림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후 5시 반 경기도 성남시 대규모 재개발 현장에서 박건호가 안전모를 벗으며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현장 점검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아버지 목소리에서 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털어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이미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7시인데 지금 출발하면 늦어요. 괜찮아. 서울까지 1시간이면 충분해. 지금 바로 출발할게. 박건호는 현장 관리사무소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대한건설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간이 세면대에서 얼굴과 손을 씻었지만 작업복의 밴 시멘트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님, 옷 좀 갈아입고 가시면 어떨까요?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건우는 고개를 저었죠. 시간이 없어. 진심이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주차장으로 향하는 박건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검은색 픽업 트럭이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올라타자 시트에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엔진을 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출발해요. 좀 늦을 것 같아. 옷은 어떡해요? 그 차림으로 갈 순 없잖아요. 전화 너머로 박정숙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남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정말 급해서 그래. 상대방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이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인데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싶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조수석에는 안전모와 설계 도면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어요. 뒤에는 각종 측량 장비들이 덜컹거리고 있었죠. 완전히 건설 현장 직원의 차량이었습니다. 룸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얼굴에도 시멘트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고 작업 모자를 벗은 머리는 엉성했습니다. 딸 상견례인데 이 꼴이네. 하지만 되돌릴 시간은 없었어요. 이미 약속 시간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거든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지나며 도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 차량들과 비교하니 픽업 트럭이 유독 투박해 보였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옆차 운전자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런 차가 강남에 웬일이야? 건설업체 차량인가?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박건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련된 카페들과 명품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도 모두 고급 외제차들이었어요. 그 사이를 달리는 흙먼지 묻은 픽업 트럭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눈앞에 우뚝 선 초고층 아파트가 보였어요. 총 50층짜리 타워형 아파트로 강남에서도 최고급 주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발렛 직원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벤츠나 BMW, 포르쉐 같은 차량들만 보던 그들에게는 생소한 광경이었죠. 실례지만 방문객이신가요? 젊은 발렛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픽업 트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네. 상견례 때문에 왔어요. 박건호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작업복의 시멘트 냄새가 더욱 진하게 풍겼어요. 아, 네. 차 키를 맡겨주시면 주차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지나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분 누구야? 건설업체 직원인가? 왜 저런 차림으로 여기에 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박건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걸음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로비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건호의 작업복 차림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쳤을 때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박건호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어떤 층으로 가는지 궁금해했죠. 몇 층이세요? 중년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45층이요. 박건호의 답변에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45층은 이 아파트에서도 최고급 펜트하우스 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건호는 핸드폰으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 도착했어? 지금 올라가고 있어. 네, 아버지. 저희는 이미 와 있어요.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뭔가 긴장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45층에 도착해서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 있는 펜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한복을 입은 딸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의 차림새가 걱정됐던 모양입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현장 일이 늦게 끝나서. 괜찮아요,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소연이 문을 활짝 열어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내부는 정말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과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고급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박건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이었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롤렉스 시계를 찬 손목을 테이블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신랑 민기준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박건호의 작업복 차림을 훑어내렸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어색해졌어요. 시멘트 냄새와 고급 펜트하우스의 향수 냄새가 뒤섞이며 묘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박건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얼굴에 당황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신랑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이제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혹시 신부 아버지분이신가요? 신랑 어머니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건호의 작업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예리했어요. 네, 맞습니다. 박건호라고 합니다. 박건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의 표정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는 신랑 부모 이재민, 최미경입니다. 최미경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 이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박건호의 거친 손을 보자 살짝 망설였어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지만 금세 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일 때문에 이런 차림으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건호가 사과했지만 이재민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현장 일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민의 목소리에 은근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건호의 차림새를 보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건설 관련 일을 합니다. 현장 관리가 주 업무죠. 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군요. 이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완전히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실 한편에 앉아있던 신랑 민기준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기준이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열정이 없었어요. 박건호의 작업복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준아, 그동안 소연이한테 많이 들었다. 만나서 반가워. 박건호가 따뜻하게 말했지만 민기준은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얀 가죽 소파에 시멘트 묻은 작업복이 앉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씻으실 곳이 있을까요? 손이 좀 더러워서요. 박건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저쪽 화장실을 이용하세요. 최미경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표정이 영 달갑지 않았어요. 박건호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최미경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글쎄, 일단 더 지켜보자. 혹시 다른 일도 하는지 모르잖아. 이재민도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기준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불편함을 드러냈어요. 엄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용히 해. 들릴까봐. 화장실에서 돌아온 박건호를 보며 최미경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깨끗해지셨네요. 자, 이쪽에 앉으세요. 소파에 앉자 대조가 더욱 선명해졌어요. 신랑 측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인데 박건호만 작업복이었거든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최미경이 비싼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박건호에게만 일회용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미묘한 차별이었지만 박건호는 개의치 않고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재민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공정관리랑 안전점검을 합니다.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일이 많아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이재민의 질문에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글쎄요.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박건호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한 직책을 밝히기에는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요즘 건설 경기가 어떤가요? 일자리 구하기 힘들죠? 최미경이 은근히 깔보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일은 계속 있는 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불안정하지 않나요? 날씨나 경기에 따라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재민이 계속 파고들었어요. 점점 무시하는 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준이는 대기업에 다녀요. 안정적이거든요. 민기준이 자랑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회사에 다니나요? 대한건설 협력업체예요.
미래가 밝은 회사죠. 민기준의 대답에 박건우가 잠깐 눈썹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한건설이면 건설업계 1위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죠. 이재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기준이가 그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쌓고 최미경이 아들을 자랑했어요. 대단하네요. 박건우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특별한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부 아버지께서는 대한건설 같은 회사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이재민의 질문에 빈정거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글쎄요. 현장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사람마다 적성이 다르죠. 하지만 이재민의 표정에서는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셨어요?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최미경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다행히 소연이가 장학금을 받아서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군요.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재민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집안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미경이 부담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격식을 갖춰야죠. 그런데 신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어떤 결혼식에 참석해 보셨어요? 민기준이 뜬금없이 물었어요. 일반적인 결혼식들이죠. 저희는 호텔 결혼식만 다녀요. 격이 다르거든요. 이재민이 우월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어요. 박건우는 차를 마시며 침묵을 지켰지만 상대방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차를 타고 오셨어요? 최미경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픽업 트럭을 타고 왔습니다. 픽업 트럭이요? 요즘도 그런 차를 타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재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장 일할 때 필요해서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외제차만 타거든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최미경이 명품 핸드백을 자랑하듯 만지작거렸어요. 대화가 진행될수록 신랑 측 가족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아예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박건우는 조용히 참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박건우 씨. 이재민이 갑자기 반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높임말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건우가 여전히 정중하게 답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문과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고급 펜트하우스에 그런 차림으로 오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이재민이 박건우의 작업복을 가리키며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박건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재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여기 집안 공기가 다 더러워졌잖아요. 여보, 창문 좀 열어줘요. 최미경이 손부채질을 하며 과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혐오하는 기색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건우가 다시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재민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당연한 말하는 건데. 저기요, 이재민 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는 것 같은데요. 박건우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나치다고요? 일용직 아저씨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민이 완전히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일용직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건설 현장에서 삽질하는 게 대단한 일인가요? 최미경이 가세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건우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존중받을 가치요? 우리 기준이가 대학까지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일용직 딸과 결혼하라고요? 민기준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기준아, 그런 말하면 안 돼.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선을 넘은 상황이었어요. 왜 안 돼? 현실을 말한 건데. 솔직히 처음부터 이상했어. 우리 집 펜트하우스에 그런 차림으로 오다니. 그런 차림이요? 박건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차림이요. 건설 현장 막노동꾼 차림 말이에요. 이재민이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막노동꾼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막노동꾼이요. 틀린 말인가요? 현장에서 삽질하고 시멘트 나르는 일 하잖아요. 최미경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절대 혼인을 맞춰줄 수 없어요. 거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건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 기준이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거든요. 그런 애가 왜 건설 현장 일용직 딸과 결혼해야 해요? 이재민이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는 너무 격이 달라요. 민기준이 냉정하게 선언했어요. 기준아, 제발 그러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안 맞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 보세요. 펜트하우스에 시멘트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와서는 격에 안 맞다고 하면 화를 내고 이재민이 거의 고함을 쳤어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순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최미경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희를 쫓아내자는 말씀이신가요? 박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상황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이재민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 펜트하우스 격이 떨어져요. 빨리 나가주세요. 최미경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이런 고급 주거지에 건설 현장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오면 주변에 민폐거든요. 다른 입주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해 죽겠어요. 최미경이 과장되게 말했어요. 그 말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박건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후회요? 우리가 뭘 후회해요? 건설 현장 일용직이 우리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후회를 해요? 이재민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두고 보시죠. 박건우가 일어서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고 보라니요? 협박하는 거예요? 일용직 주제에 우리한테 협박을? 최미경이 킥킥 웃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박건우의 말에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고요? 재미있네요. 건설 현장에서 삽질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예고를 한다는 거죠? 민기준도 조롱하며 가세했어요. 소연아, 가자. 박건우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요, 어서 가세요. 우리 집 공기만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이재민이 손사래를 치며 쫓아내려 했어요.
혹시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보안실에 연락할까요? 최미경이 극도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나가겠어요. 박건우가 문 쪽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웃긴다.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 무슨 협박을 한다고. 다시는 이런데 얼씬거리지 마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거든요. 문을 나서며 박건우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네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내일 뭘 한다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삽질이나 더 열심히 하겠지 뭐. 완전히 무시하는 목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미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9시, 이재민은 평소처럼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어제 정말 속이 시원했어.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워했어요. 펜트하우스 거실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 사람들과 인연 맺을 뻔했다니 아찔해. 최미경도 고급 찻잔을 들고 동조했어요. 기준이는 어떻게 그런 집안 딸과 사귀게 됐을까? 아무래도 여자가 외모로 현혹시킨 모양이야.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몰라. 부부가 비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딩동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른 시간에. 이재민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보였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관리사무소요? 무슨 일인가요? 중요한 공문을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재민이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공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이재민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건물주 지시로 전달드릴 공문이 있습니다. 건물주 지시요? 이재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주와 직접 연락할 일은 없었거든요. 네, 이 공문을 받아보시고 즉시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소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딱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민이 봉투를 받자 관리소장이 곧바로 돌아갔어요. 평소 친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보, 뭔 공문이래? 최미경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습니다. 글쎄, 건물주한테서 온 거래. 이재민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공식 서류 양식의 문서가 나왔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계약 해지? 이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임대인 박건우는 임차인 이재민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며 30일 이내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건우라고? 설마. 이재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해지 사유는 임차인의 부적절한 행위 및 임대인에 대한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입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최미경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모르겠어. 건물주가 박건우라니. 이재민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만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이재민 씨, 공문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건물주께서 직접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물주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이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관리소장이 번호를 불러줬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이재민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건호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후회하실 거라고. 설마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저예요. 이재민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제 그 말들이 모두 진짜였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30일 안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어제는 제가 잘못 생각해서 어제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박건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막노동꾼이라고 하셨고 일용직이라고 무시하셨죠. 그건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셨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이재민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됨됨이를 봐야 하는데 이재민 씨는 그렇지 못하셨네요. 박건호의 말에 이재민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당신이 정말 이 건물 주인이라면 왜 어제 그런 차림으로 왔어요? 이재민이 마지막 의심을 품고 물었어요. 제가 어떤 차림을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그리고 현장 점검을 다녀온 후라 급해서 그랬습니다. 현장 점검이요? 네, 저는 대한건설그룹 회장입니다. 전화기를 잡고 있던 이재민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네, 대한건설그룹 회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 씨가 다닌다는 회사도 저희 협력업체죠. 이재민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봬서 그랬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선을 넘으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이재민이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박건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제 제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시나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30일 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재민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최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무슨 소리야? 어제 그 사람이 대한건설그룹 회장이래. 그리고 이 건물 주인이라고. 최미경이 비명을 질렀어요.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차림으로 왔어? 현장 점검을 다녀와서 그랬다더라. 그럼 정말로 회장이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대한건설그룹이면 건설업계 1위 회사잖아. 부부가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준이도? 아마 회사에서 잘릴 거야. 협력업체라고 하더라. 이재민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기준의 회사에도 연락이 가고 있었거든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같은 시각 민기준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기준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인사팀으로 바로 오세요. 동료가 급하게 알려줬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인사팀에서 급하게 부르던데요. 민기준이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기준 씨 앉으세요. 네, 부장님. 무슨 일인가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겠네요. 인사부장이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대한건설그룹에서 협력업체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 해지요? 네,
그리고 특별히 민기준 씨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 조치하라는 지시도 함께 왔어요. 민기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요? 왜 저만 특별히요?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민기준이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것 때문일까요? 혹시 이에 제기할 방법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대한건설그룹의 결정을 저희가 번복할 수는 없어요. 인사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오늘까지만 출근하시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세요. 민기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였어요. 한편 펜트하우스에서는 이재민이 여러 곳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신가요? 아, 이재민 씨. 무슨 일인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라고요? 어떤 사유로요? 임대인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잠시만요. 그런 사유라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약사항이요? 네, 계약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임대인의 인격권 침해,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재민이 서둘러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있네요.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건물주라면 더욱 그렇고요. 변호사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박건호라는 분인데요. 대한건설그룹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건설그룹 박건호 회장이요? 그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정도로 그런 조치를 취할 분이 아닌데요. 박 회장님은 온화하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럼 정말 심각한 일이었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마저 거절했어요. 대한건설그룹과 맞서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전화를 끄는 이재민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보, 변호사는 뭐래? 도와줄 수 없대. 상대가 너무 큰 인물이라서. 그럼 어떻게 해? 최미경이 울먹였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그때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기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너도? 네, 대한건설그룹에서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개인 명시로 즉시 해고하라고 했다네요. 이재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제 상견례에서 소연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거든. 그런데 그분이 대한건설그룹 회장님이었어. 민기준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그럼 그분이? 맞아.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어. 아버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이미 늦었어. 부자의 절망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한편 다른 곳에서도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민이 투자하고 있던 여러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재민 씨, 미안한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요? 대한건설그룹과 관련된 일인데 거기서 싫어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투자처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 씨, 죄송한데 계약 철회하고 싶어요. 무슨 일인가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여서요. 대한건설그룹이랑 문제가 있으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단순한 오해예요.
오해든 뭐든 저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하나둘씩 투자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재민의 부동산 투자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몰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투자처들이 모두 계약을 철회한다고 해. 이재민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건호 회장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나 봐. 그럼 우리 사업도 망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최미경이 주저앉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사업까지 망하게 생겼거든요. 어제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드디어 퇴거일이 왔습니다. 여보, 이사업체 사람들이 왔어. 최미경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새로운 거처를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했어? 일단 구로구 원룸으로 임시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구로구 원룸이라고? 이재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구로구 원룸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돈이 없어. 투자했던 것들 다 손해보고 정리했거든. 이사업체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이사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그런데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요. 펜트하우스용으로 산 대형 가구들은 원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팔고 버려야 할 건 버리세요. 이사업체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가구들을 15평 원룸에 맞춰 정리하는 건 정말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파는 어떻게 하죠? 원룸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중고로 팔거나 버리셔야죠. 최미경이 울먹였어요. 2억 원 주고 산 이탈리아 수제 소파였거든요. 이 그림들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너무 작아서 벽면을 장식했던 유명 작가의 그림들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입주민들이 하나둘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 집에 무슨 일 있나? 이사 나가나 봐.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것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한때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이재민 부부의 몰락을 지켜보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여사님, 이 드레스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미경의 고급 드레스들을 가리키며 직원이 물었어요. 일단 몇 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부하세요. 명품 옷들도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원룸에서는 소용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며 짐들이 옮겨졌어요. 한때 자랑이었던 고급 가구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아저씨, 이 피아노는 어떻게 해요? 피아노요? 원룸에 피아노를 어떻게 들여놔요? 최미경이 가장 아껴했던 그랜드 피아노도 처분 대상이었어요. 중고업체에 연락해서 팔아야겠네. 하지만 금매로 내놓은 물건들은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가 진행되면서 펜트하우스는 점점 텅 비어갔어요. 200평의 넓은 공간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볼까? 이재민이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부부가 빈 펜트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을 하나씩 지나며 추억을 되새겼어요. 5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떠나게 될 줄 몰랐어. 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으니까. 이재민도 후회하며 말했어요. 창문으로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이 전망도 볼 수 없게 됐어요. 아저씨, 다 끝났어요. 이제 가시죠. 이사업체 직원이 재촉했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재민이 중얼거렸어요. 다시는 이런 곳에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이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다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열쇠 반납해 주시고 마지막 정산서에 사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이 펜트하우스 열쇠를 내려놓았어요. 5년간 품고 다녔던 열쇠였는데 이제는 남의 것이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관리소장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사 트럭이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지나 일반 주택가로 향했어요. 40분 후 구로구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새 집이에요? 최미경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네, 여기 301호예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짐을 날랐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301호 문을 열자 15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작은 주방이 전부였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최미경이 절망했습니다. 200평에서 15평으로 줄어든 현실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일단 필요한 것만 들여놓고 적응해야지. 하지만 이재민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면서 현실을 깨달았어요. 펜트하우스에서 쓰던 물건들 대부분이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명품 그릇들도 좁은 주방에는 너무 과했고 고급 침구류도 작은 방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모든 게 바뀌었구나. 이재민이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건물들만 보였어요. 권력과 부가 얼마나 허상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재민과 최미경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보, 일자리 구하는 건 어때?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활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업계에는 완전히 발이 묶였어.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재민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부동산 투자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은 어떨까?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50대가 넘어서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만 매달렸던 이재민에게는 다른 기술이나 경험이 없었습니다. 최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편 민기준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직 취업이 안 돼요. 민기준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대답이 없어? 면접 기회도 안 줘요. 아무래도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대한건설그룹에서 개인 명시로 해고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회사들도 꺼리게 된 거였어요. 정말 막막하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재민이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전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재민아,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나야 그냥 그렇지. 그런데 혹시 박건호 회장님과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야? 소문이 벌써 그렇게까지 퍼졌구나. 이재민이 씁쓸하게 생각했어요.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 오해? 그런데 그 오해 때문에 완전히 업계에서 매장됐다던데? 친구조차 이재민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미안한데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나도 사업하는 입장이라서. 친구마저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 이해한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재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20년 넘게 사귄 친구도 이런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미경은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5시간씩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에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일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손님들 대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아줌마, 계산 좀 빨리 해줘요. 손님들의 핀잔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최미경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래도 수입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이재민이 아내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아팠어요. 민기준은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한때 대기업 직장인으로 넥타이를 메고 다니던 그가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담배 한 갑 주세요. 손님들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어요.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이 안쓰러워하셨어요. 기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아버지. 일이라도 하는 게 낫죠. 하지만 민기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라면을 끓여 먹는 저녁이었어요. 예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곤 했는데 이제는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최미경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어요. 맞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재민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박건호 회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지나갔고 그들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기준아, 혹시 소연이한테 연락해 볼까? 최미경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지금 와서 뭐라고 해요? 저희가 그렇게 모욕했는데. 민기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사과라도. 엄마,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가족들이 침묵에 빠졌어요.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좁은 원룸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잘해줬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진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재민이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만약 박건호 회장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똑같이 화가 났을 거야. 비로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후였거든요. 한편 박건호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시계를 봤어요. 벌써 6시네. 오늘은 일찍 가야겠다. 박건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을 확인해 드릴까요? 정비서가 다가왔어요. 내일은 성남 현장 점검부터 시작이겠지? 네, 맞습니다. 오전 9시에 현장 도착 예정이세요. 알겠어요.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박건호가 회장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타던 픽업 트럭 열쇠를 꺼냈어요. 역시 이 차가 편하네. 고급 승용차도 여러 대 있었지만
박건호는 현장용 픽업 트럭을 더 선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소연이 현관에서 맞아줬어요.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소연이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한때 상처받았던 기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소연아,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아버지 덕분에 진짜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박건호가 작업복을 벗으며 미소 지었어요. 거실에서 아내 박정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딸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찍 왔어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다. 관심 없어. 박건우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혹시 너무 가혹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소연이 착한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가혹하다고? 그들이 우리한테 한 말 기억 안 나? 박정숙이 끼어들었어요. 막노동꾼이라고 하고 일용직이라고 무시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집 공기가 더러워진다고도 했고요. 박건우가 차분히 말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충분히 배웠을 것 같은데요. 소연이 선량한 마음을 드러냈어요. 소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하긴 하지만 어떤 교훈은 뼈에 새겨져야 해. 박건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그때 정말 상처받았거든요. 박정숙이 딸을 지지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건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네, 직접 봐야 마음이 놓여요. 박건우가 픽업 트럭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성남 현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죠. 박건우가 안전모를 쓰며 현장을 둘러봤어요. 이 공사는 언제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다음 달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네, 다행히 무사고로 진행하고 있어요. 박건우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힘든 점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챙겨주셔서 일할 만나요. 그런 말 들으니 보람이 있네요. 박건우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건우가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랑 함께 드셔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모두 한 팀이니까. 작업복을 입은 박건우가 직원들 사이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회사 회장님들은 안 오시던데 회장님은 정말 다르세요. 사람이 먼저예요. 직책은 그 다음이고. 박건호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워요.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오후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어요. 이런 소통이 바로 박건호만의 경영 스타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박건호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연아, 오늘 저녁에는 뭘 먹고 싶어? 아버지가 정해주세요. 뭐든 좋아요. 그럼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까? 좋아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박건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아버지, 오늘 현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보기 좋았어. 역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해. 그걸 잊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박건호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가족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현장 일하실 거죠? 당연하지. 그게 내 일이니까.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그런 사람이야. 착한 마음을 잃지 말고.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한편 이재민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재민이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됐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재민이 고개를 숙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곤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원룸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지역을 원하시나요? 작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일이었지만 이재민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점점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최미경도 마트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수고하세요. 단골 손님이 인사해 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에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일하는 보람도 느끼게 됐습니다. 민기준도 편의점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형, 오늘도 수고했어. 동료 아르바이트생이 인사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 서로를 챙기는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달라졌네. 최미경이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맞아. 예전에는 돈과 권력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먼저 보여. 이재민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래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모두 나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민기준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정말 박건호 회장님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최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그분처럼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잖아요. 진짜 리더십이라는 게 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이재민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그분에게 정말 죄송해요.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였어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재민 가족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박건호는 여전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했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업계에서 더욱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박건호가 건설 현장을 점검하던 중 우연히 이재민을 마주쳤습니다. 이재민이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서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원룸, 투룸 매물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가세요. 고개를 숙이며 전단지를 건네는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건호가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봤어요. 초라해진 모습이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건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소연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는 거지. 박건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언젠가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모를 일이야. 박건호의 마음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민 가족이 겪고 있는 시련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민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재민은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이재민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손님들 평가가 아주 좋아요. 사장이 칭찬했어요.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예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미경도 마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원이 됐어요. 미경 씨 없으면 우리 마트가 돌아가지 않아요. 동료들이 인정해줬습니다. 민기준은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승진했어요. 기준아, 내가 관리를 정말 잘해. 매출도 늘었고 사장이 만족해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저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최미경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이재민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돈과 권력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민기준도 동감했어요. 박건호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셨어. 그분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어. 가족들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편 박건호도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음이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해. 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누구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아버지는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박건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네, 명심할게요. 그날 밤 박건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재민 가족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박건호가 다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갔어요. 이재민이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 구하시는 건가요? 이재민이 정중하게 다가왔어요. 박건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이재민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친절했습니다. 박건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박건호입니다. 이재민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재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어서세요. 박건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회장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재민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박건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건고는 가끔 그 부근을 지나며 이재민 가족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정말 달라진 모습이 확실했습니다.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야.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변화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박건호는 여전히 현장을 뛰어다니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가족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겸손함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